자, 우리 진도별이 6회차죠. 안내서가 나갔을 텐데 진도 잘 파악하시고요. 그러면은 2회차 거는 오늘 아침에 받으셨어요? 원래 금요일 날 주죠. 받으셨고 장부 드리고 싶은 거는 꼭 풀어 보시고요. 질문할 거라든가 틀린 거 표시하셔 가지고 강약 있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배운 거잖아요.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다 배우셨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도별 1회차는 제1편 범죄학 일반 34문항하고 2편의 범죄 원인론 중에서 제1장 범죄 원인론 기초가 54문항이죠. 그래서 88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잡다 하거나 정답에 논란 있는 걸 상당히 한 열 몇 문제 뺐습니다. 구닥다리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뺐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들어와 버리면 한 100문제씩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도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문제가 줄 수는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가면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범죄학은. 그래서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쉬운 거 같은 거 뭐 50문제 풀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경비지도사에서 건질 문제는 상위 30% 문제 정도만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 차라리 사법고시라든가 7급 문제가 우리 시험 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박스형도 많고 이런데요. 그래서 문제 수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합니다. 되도록이면 80문항 전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80문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3월달 시험에도 80문항 안 되는 게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수험생이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했는데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푼다고 잡다한 문제 아무리 풀어봐야 헷갈리면 헷갈리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약간 수준 높은 문제들을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범죄 1편 범죄학 일반 하겠습니다. 자, 이 범죄학 일반에서 출제 포인트는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이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범죄학의 연구 방법들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범죄 통계와 관련해서 그 단점에서 암수 범죄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암수 범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주로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범죄의 정의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뭐 익숙하게 보셨죠? 우리가 범죄를 법률적 정의와 비법률적 정의로 나누는데 시험에는 법률적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법률적 정의는 워낙 학자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법률적 정의 세 가지에서 상호작용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합의론적 관점 그 세 개를 구별을 하시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범죄의 정의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범죄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선호 내지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요. 상호작용론적 관점입니다. 자, 핵심을 한번 적어볼게요. 범죄의 법률적 정의. 비법률적 정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법률적 정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합의론적 관점 있죠? 그 다음 뭐겠습니까? 갈등론적 관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네요. 중간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상호작용론적. 이건 쉽잖아요. 합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지키자. 이런 행위를 어기면 이걸 범죄로 하자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갈등은 뭐겠습니까? 지배계고 피지배계고 그거 나오겠지. 상호작용론이 문제인데 상호작용론적 관점은요. 뭐라 합니까 제가? 무슨 이론? 낙인 이론의 관점이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죠.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다. 요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1번 범죄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서로 내지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적으로 낙인시킨 사람을 말한다. 낙인 나왔잖아요. 1번은 상호작용론적 관점이죠. 상호작용론적 관점. 2번 법이란 지배층이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갈등이지. 지배 피지배 나오면 갈등이잖아. 2번은 갈등론적 관점. 3번 특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며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기본 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이거는 여기 3번이 틀렸거든요. 이 3번 지문은 법률적 정의가 아닙니다. 비법률적 정의 중에서 비법률적 정의 중에 통계적 접근입니다. 통계적 접근.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강의 들으신 분 기억날 건데 서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적인 것이다. 통계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3번은 비법률적 정의 중 통계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법률적 정의 중에 상호작용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4번 법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선다. 합의론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4번도 법률적 정의 중 합의론적 관점.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모두 법률적 정의고 3번은 비법률적 정의 중에 통계적 접근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 수업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통계적 접근이 왜 욕을 많이 먹냐 하면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춰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적인 것이다. 그럼 제가 그때 예를 들었죠. 성스러운 행위. 자기 한 몸 희생해가지고 이 사회를 구하고 갔단 말이야. 그런 성스러운 행위는 자주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성스러운 행위 자주 안 일어나는 것은 빈도가 적지. 그게 일탈적인 거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게 나온다. 그리고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낙인이론의 관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추상론적 관점이란 말은 없죠. 합의론, 갈등론, 상호작용론이니까 2번의 답은 2번. 해설에 충분하게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해설지 받으시고 해설 지금 안 받았죠? 갈 때 주죠. 강의 들으라고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해설지에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3번 법과 범죄에 대한 합의론적 관점으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합의론이니까 뭐 사회 구성원들이 뭐 합의를 했다든가 공유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2번이죠. 법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거는 꼭 지키자.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자. 합의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절대로 하지 말자는 행동을 해버려. 그게 일탈이고 범죄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4번 제가 설명 안 하는 지문 중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지나갔을 때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하세요. 계속.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번에 범죄학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도 연구 대상이다. 당연한 것이고 2번에 그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뭐
반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해서 뭐 일탈행인, 알코올 음용, 자살 기도, 가출 등도 연구 대상이다. 당연하죠. 범죄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4번 보시면요. 특정 개인에 의한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정 시기, 일정 사회의 산물인 집단 현상으로의 범죄도 연구 대상이다. 다양한 거죠. 당연한 거고 3번은 왜 틀렸냐면 한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는 범죄로는 교통범죄, 경범죄 처벌 부여한 경범죄, 청소년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이 거론된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정폭력범죄입니다. 가정폭력만큼은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원래는 이 가정폭력은 가정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었죠.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받고 나가면 아저씨가 막 부인 때리면서도 문도 안 열어줬어요.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경찰이 왜 왔어? 문도 안 열어줬는데 요새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범죄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정폭력범죄만큼은 비범죄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범죄가 X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의 답은 3번. 5번에 범죄학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4번 보십시오.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와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가 모두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만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말도 안 되죠. 피해자 없는 범죄 어떤 거 있습니까? 매춘, 도박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교과서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다. 다음에 6번. 자, 이거 우리 뭐 다 기본서에서 했잖아요. 에이커스가 제시하는 에이커스 한 사람 더 있습니까? 누굽니까? 셀러스죠. 에이커스와 셀러스 보통 에이커스 혼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에이커스와 셀러스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의 기준.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죠.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의 기준 4가지. 논리적 일관성, 검증 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정책적 함의. 옛날 책에는 없던 거죠. 비교적 새로 출간된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죠. 정책적 함의, 함의가 아니고 함의, 함축된 의미, 함의. 정책적 함의. 요 4가지가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의 기준입니다. 1번 지문 보시면요. 좋은 범죄학 이론은 바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함의를 가진다. 요 밑에 요 정책 함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낙인 이론은 그 경험적 타당성이 의심받기도 하지만 이 이론은 범죄의 원인이 바로 처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처벌과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거를 정책적 함의라고 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세요. 3번. 어떤 이론이 주장하는 명제나 가설을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 즉 설문자료나 실험, 관찰 등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지지된다면 경험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경험적 타당성 여기 있죠. 높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범죄학 학문 세계에서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동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 기준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 꼽아라 하면 여러분들은
정책적 타당성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정책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적 타당성이 경험적 타당성.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적 타당성이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4번 범죄자가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범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과 관련된다. 논리적 일관성. 왜 그랬습니까? 범죄가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과서 치면 뭡니까?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이건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순된다는 거예요. 일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4번은 논리적 일관성이 깨진 예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이거죠. 생물학적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역시 그와 유사한 생물학적 범죄 원인과 관련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가정에서의 사회라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을 보면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범죄학에서 같은 가설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검증 가능성입니다. 시대적 대응성이 아니고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개에다가 검증 가능성 자리에다가 시대적 대응성이라는 엉터리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대적 대응성이 아니고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유사한 문제가 7번입니다. 7번 에이커스와 셀레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검증 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측정 함의. 시대적 대응성 X. 시대적 대응성 없잖아. 그래서 답은 3번. 8번 범죄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 자, 1번 지문, 4번 지문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범죄학은 가로팔로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맞죠? 토피나르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토피나르는 거의 기본서에는 잘 안 나오고 이 기출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걸로 출제됐고 2번에 범죄학과 형사정책학, 형법학은 상호 의존성과 상호 제한성을 가진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을 보시면 범죄학은 인적 학문의 성과를 이용하는 학제적 또는 간학문적 학문과 학문을 넘나든단 말이죠. 그런 성격을 갖는 종합과학이고 범죄학에 이론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학문은 사회학이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형법학과 달리 독립과학적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 학문이다. 요거는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범죄학에 대해서 독립과학적 성격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대부분이 독립과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학이라는 과목으로 따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과학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지금 입장에서는 틀린 서술로 보셔야 됩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할 문제가 9번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 모의고사에도 한번 출제했었는데 현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고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 3번의 일탈행위, 4번의 피해자 및 형사사법제도는 현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지만 자연적 범죄는 현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뭐냐면 아니 법정범, 자연범 구별했다 하고는 그 범죄 학자도 있잖아요. 당연히 자연범도 연구 대상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 자연범, 법정범 했을 때는 연역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고 현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은요 상대적 범죄 개념이거든요. 자, 이 9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범죄 개념을 절대적 범죄 개념하고 상대적 범죄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
갑자기 그 학생 생각난다. 그 경기도 경기남부 여경됐는데 제가 나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반말하세요 이거 하더라고. 반말하세요 이래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눈 동그라요. 근데 경기남부 갔어요. 대구 내려고 하기 때 제가 그때 강력하게 욕했어요. 내년에도 내하고 보고 싶나? 그냥 경기남부 내가 가라. 그래서 제 말 듣고 경기남부 내가 갔는데 잘하고 있겠죠. 자, 반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 짧아서 그래요. 자,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범죄 개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하고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가 무관한 자연적 범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범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범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건데 상대적 범죄 개념이라고 하면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서만 규정할 수 있는 범죄 개념. 규정할 수 있는 범죄 개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범죄 개념은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적 범죄 개념은 타당하지 않고 상대적 범죄 개념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범죄학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범죄학의 입장은 뭐야? 범죄학은 상대적 범죄 개념만을 인정한다. 상대적 범죄 개념만을 인정하고 자연적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연적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 두 줄로 정리하세요. 범죄학은 상대적 범죄 개념만을 인정하고 자연적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보고 들어가신 분이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데 이 문제를 전혀 안 보고 들어가면 헷갈려요. 가로팔로가 자연범 법정범, 자연범도 당연히 범죄학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로팔로의 자연범 법정이면 그 연역적인 의의가 있고 문제가 현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으로는 상대적 범죄 개념만이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연적,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9번을 주의를 하시고요. 자, 10번. 범죄학의 연구 방법인데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 설명한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의 경향은 범죄학의 연구 방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또 공식 범죄 통계가 엮이면은 암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암수 문제를 해결할 보완하는 연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되면 피해자 조사라든가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것들 막 엮어 가지고 각 연구 방법, 조사 방법의 장단점을 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스로 섞어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 두셔야 됩니다. 10번에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요. 실험적 연구는 범죄 현상의 경향 파악에 활용되며 범죄 통계표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형사지 도입한 형사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험적 연구 자리에 범죄 통계표의 분석은 범죄 현상 경향 파악에 활용되며, 실험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한 형사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돼요.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시면요.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 보편적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기 좋으므로 외적 타당성 내지 객관성 확보가 쉽다. 맞는 말입니다. 양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 내지 객관성 확보가 쉽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3번하고 2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은요.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필요한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맞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실험 연구는 질적 연구입니까? 양적 연구입니까? 우리 기본사를 했습니다. 실험 연구는 양적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수치로 연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라든가 실험 연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양적 연구 방법이거든.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는 거야. 자, 양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 확보가 쉽다. 맞단 말이야. 그런데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 용이하다. 교수님 이상하잖아요. 실험 연구는 양적 연구의 한 예인데, 아니 그러면 실험 연구도 양적 연구의 한 종류니까 실험 연구도 외적 타당성 확보하기에 용이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외적 타당성이 확보가 쉬우면 다른 반대로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 어렵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적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 주로 이제 뭐 통계라든가 보편적인 자료를 입수하잖아요. 양적으로 많이 객관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 모으잖아. 그러니까 양적 연구 자체로는 외적 타당성 확보가 쉬워. 그런데 그 양적 연구 안에서도 양적 연구라고 하면 뭐 통계 분석이라든가 실험 연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양적 연구 방법 안에서도 특히 실험 연구는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조건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 확보도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둘 다 맞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양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 확보가 쉬워요. 실험 연구는 양적 연구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연구자가 필요한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특히나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는 외적 타당성 전혀 확보 못한다. 이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실험을 하고 자료를 모으니까. 그런데 특성이 연구자가 필요한 조건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적인 타당성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모순된 게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순된 게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주 나왔죠.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별량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엮인 종합적인 그런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답을 찾는 데는 쉽죠. 그런데 2번, 3번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세요.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양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 내지 객관성 확보가 쉬워요. 왜요? 질적 연구에 비하여 보편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해설 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양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 확보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알아두셔야 돼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부정확한 응답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왜? 설문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막 설문조사에 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이 기출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해설이 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음 범죄 연구 사례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범죄학자 갑은 자 핵심이 뭐냐면 1945년 출생자 중에서 10세부터 18세의 기간 동안 땡땡시에 거주한 청소년들을 조사했어요.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18세 될 때까지 거의 8년 9년을 조사를 했어. 그 다음에 1945년에 출생했는 사람이야. 그 조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질의 공통점이 있죠.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답이 1번입니다.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하는 연구. 12번의 1번 지문은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코로나 항상 유행했을 때 병원에 코호트 격리한다 이런 얘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호트라는 뜻을 우리 기본서에 있죠. 코호트라는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코호트라고 합니다.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여기서는 뭐야? 1945년생. 이게 코호트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7, 8년 동안 꾸준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서 하기 때문에 추행조사라고도 하는 해설서도 있습니다. 추행조사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쭉 추적해 가면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이걸 추행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설이 이게 이제 기출 문제잖아요. 코호트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이거 추행조사다 이렇게 해설하는 책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행조사 안에 코호트 들어가거든. 추행조사는 시간을 이렇게 쭉 흐름에 따라서 관찰하는 걸 추행조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것 1945년생들 이렇게 같은 동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았잖아. 이게 코호트란 말이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코호트 연구 맞아요. 넓게 보면 추행조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추행조사라고 하는 교수님,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더라. 그런데 1번에 보면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추적한다 하니까 코호트 연구가 적합하지 않겠나. 뭐 추행조사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적해서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고 2번 질문 보시면 연구자가 집단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 참여 관찰이죠. 참여 관찰. 그다음에 3번에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행이나 범죄 사실을 스스로 보고하는 거 자기 보고식 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의 일종인데 자기 보고식 조사. 그다음에 4번에 연구자가 내적 타당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하기 용이한 연구. 자, 내적 타당성 너무 막 했잖아. 뭐 실험 연구. 4번은 실험 연구.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을 보시면요. 사례조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실험 집단과 그에 대조되는 일정 수의 정상 집단, 즉 통제 집단을 선정한 후 양 집단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한다. 사례조사는 아니지. 사례조사는 뭐 예를 들면 뭐 부천시 뭐 일가족 몰살 사건 뭐 이런 특이한 사례에 들어가서 특정한 범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비교하는 거 이거는 두 크게 여러 가지 교수님마다 여러 가지인데 거기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두 개를 나누어서 비교하는 거는 표본 집단 조사 그냥 집단 조사해도 상관없습니다. 표본 집단 조사나 실험 연구 이런 것들입니다. 실험 연구, 표본 집단 조사나 실험 연구 같은 이런 연구들은 집단을 두 개로 나눠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에 대조되는 일정한 수의 정상인 집단, 그거를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따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서 양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은 주로 표본 집단 조사나 실험 연구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례 조사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사례 조사 자리에다가 표본 집단 조사나 실험 연구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러나 사례 조사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눈다고 하면 틀리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공식 범죄 통계의 장점은 자, 공식 범죄 통계하면 뭐 범죄 백서부터 해서 뭐 우리 그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거,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거, 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고 이런 것들은요. 1번이죠. 연도별 범죄 추이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공식 범죄 통계의 장점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고 그 2번, 3번, 4번은 특히 그 암수 범죄가 해결 못 하잖아요. 공식 범죄 통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지문은 공식 범죄 통계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공식 범죄 통계가 뭡니까? 국가기관이 정기적으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테마 도전 문제에서 맛을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하고 지금 뭐 또 이러네. 할 때마다 부순네. 뭐 저 다양한 문제를 사고 싶은 풀고 싶은 욕망이 생길 텐데 제가 권하는 거는 그냥 이 진도별에 있는 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뭐 또 그때 동형도 있고 뭐 전기 모의고사도 있고 765도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경찰학이라든가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학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걸 잘 정리하시는 게 고득점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잡다한 문제가 많아서 기존의 지식들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나중 되면요 안 중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출제될 확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막판에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 다 안다는 얘기인데 모의고사 내면 틀려. 왜 틀렸노 하면 실수했어요 이러는데 그런 쪽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공식 범죄 통계와 범죄 피해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카트라인에 영향을 주겠죠. 자,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 찾기는 쉬워요. 기억 보시면 범죄 피해자 조사나 자기보호식 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 방법으로 맞거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어떤 양적 연구 방법이 아니고 질적 연구법에 속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범죄 피해 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비교적 정확한 범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틀렸잖아. 응답자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잘못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이 충분해서 정확한 범죄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가 공식 범죄 통계를 통해서 범죄 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자, 핵심이 뭐냐 하면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 원인이에요. 요거는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공식적 범죄 통계, 공식 범죄 통계 분석은 양적 방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 원인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범죄 피해 조사에 대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 문항이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당연하죠. 미음 공식 범죄 통계는 일선 경찰서의 사건 처리 방침과 경찰관들의 재량 행위로 인하여 범죄율이 왜곡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형사사법기관의 어떤 자의적인 처리 이런 것들 관련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죠. 기억, 리얼, 미음.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범죄 연구 방법 중에 실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실험 연구에서 1번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두 개 나눠서 비교한다 했잖아, 아까. 그죠? 2번에 인과관계 검증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 본단 말이야. 3번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작위 할당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요걸 알아두세요. 맞는 지문입니다.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작위 할당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정상현 집단하고 실험 집단 나눌 때 정상현 집단 무작위로 뽑잖아. 내하고 친한 사람 뽑나? 이거 아니잖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이죠.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가장 유리하다. 실험 연구 나오면 뭐라고? 내적 타당도. 아시겠어요? 내적 타당도. 외적이 아니고 실험 연구 나오면 내적 타당성이 나와요.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암수 범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숨은 범죄라고 합니다. 암수 범죄, 즉 숨은 범죄는 옳지 않은 거. 자, 기억 보시면요. 암수 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범죄를 말해요. 맞고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니은은 뭐야? 절대적 암수 범죄. 디귿은 뭐야? 상대적 암수 범죄입니다. 절대적 암수 범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수사기관이 인지가 안 된 거지. 수사기관이 몰라. 이런 범죄가 일어났었나? 파악조차 안 돼. 이게 절대적 암수 범죄라면, 상대적 범죄, 암수 범죄는 뭐야? 수사기관이 인지는 했어. 인지는 했는데 해결을 못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암수 범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사, 자기보고 조사, 정보 제공 조사 등의 설문조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맞지요? 오늘은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얼 맞고, 미음만 틀렸네요. 자,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상대적 암수범죄 발생 원인 아니에요. 절대적 암수범죄 발생 원인이고,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최적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절대적 암수범죄 발생 원인이다? 아니,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암수범죄하고 절대적 암수하고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틀린 거는 미음 1개.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 1개. 그 다음에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 자, 1번하고 2번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옵니다. 서덜랜드하고 엑스너가 암수범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맞는 지문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서덜랜드는 암수범죄로 인하여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가 모든 사회통계 중에 가장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엑스너는 암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범죄 통계의 커다란 급소라고 하였다. 우리 요약서에도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자, 3번 볼게요.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 등의 설문조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보고식 조사는 중대한 범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틀렸지. 자기보고식 조사가 뭐예요? 익명으로 지가 범죄 저지르는 걸 적어낸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내가 연쇄살인마야. 암만 익명이지만 내가 사람 20명 죽였다라고 적겠습니까? 안 적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보고식 조사는 경미한 범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폴락의 기사도 가설. 맞잖아요. 그죠? 슈발리 하는 거.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은, 자, 바로 1번이죠. 범죄 통계표를 근거로 암수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X. 범죄 통계표로는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보고식 조사니 뭐 이런 조사, 피해자 조사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20번.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틀린 거 2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아니,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고 간접적 피해자라고 고쳐야죠.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번, 3번, 4번 다 맞고요. 자, 21번은 여성범죄인데,
여성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폴락의 기사도 가설.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여성 범죄자를 더 관대하게 대한다. 맞고요. 체스니 린드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녀들의 외모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여성 간 차별적 대우가 남성과의 차별적 대우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스니 린드는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년범들의, 여기서 소년범은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그죠? 나이가 어린 범인들, 소년범들의 성별에 따른, 성별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존재한다. 체스니 린드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년범들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성별, 남자 비행소년이냐 여자 비행소년, 이거 차별한다고 이야기했지, 뭐 여성끼리 집안이 좋은 딸 집안이 안 좋은 딸내미 뭐 차별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강조한 사람이 체스니 린드입니다. 그래서 소녀들의 외모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 간 차별이 아니고 남자 소년, 여자 소년, 아시겠습니까? 비행 소년, 남자 여자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소년범들 사이에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끼리의 차별적 대우가 아닙니다. 21번의 답은 2번이고, 아들러 여성해방운동이 성범죄를 증가시켰고, 헤이건 권력통제 이론은 뭐 유명하죠. 헤이건 권력통제 이론 나오면 뭐야? 가부장적 가정, 양성평등적 가정의 차이, 그거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폴락의 여성범죄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폴락은 기사도 가설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성범죄 연구의 대가이기 때문에 여성범죄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1번 보십시오. 여성범죄는 여자라는 성적 특성 때문에 매스컴 등에 의한 공개성이 특징이다. 틀렸습니다. 이 여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은폐성입니다. 여성범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은폐성입니다. 은폐성. 여성범죄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을 특징으로 하며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 등에 의한 공개성이 특징이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요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이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예쁜 여자가 뭐 성적 피해를 당했다든가 피살 당했다 하면은 막 굉장히 심층 보도하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폴락이 이야기한 일반적인 여성 범죄의 특징에는 은폐성입니다. 은폐성.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고 2번, 3번, 4번 다 맞는 것입니다. 특히 4번에 독살, 학대 등의 비신체적 방법으로 자행되는 게 많고 사기나 절도, 매춘 등 소금의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공개성이 아니고 은폐성입니다. 23번 남녀 성별 범죄율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권력통제 이론. 자, 권력통제 이론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헤이건. 그 다음 가부장적 가정, 양성평등적 가정의 차이. 그거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헤이건 나오죠, 그죠? 급진적인 여성주의 관점을 도입해가지고 계급적 권력과 가족 내 권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맞고요. 3번에 가족 외부의 사회 구조적 상황이 가족 내의 상황을 조건 짓는다고 가정했다. 즉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 자체도 엄격한 가부장 가정이 된단 말이야.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들하고 딸내미하고 차별해서 키웠다. 아들은 튼튼하고
이게 역경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서 모험적으로 살아야지 해놓고는 딸내미는 학교를 왜 가니? 그걸 비워서 뭘 써? 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해서 여성범죄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4번이 틀렸죠. 가부장적 가정에서보다 평등주의적 가정에서 남자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교육받고 여자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교육받는 경향이 있다. 틀렸습니다. 평등주의 가정에서보다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바꿔치기 해줘야 됩니다. 앞에 거를.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죠. 우리 경찰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헤이건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여러분 가정이 가부장적이라면 아빠가 경찰학원 할게요. 경찰학원 간다 하면 못 가겠지. 그 남자들이 하는 거지. 여자가 무슨 경찰을 해? 여자가 무슨 소방 공무원이 된단 말이야. 힘들어. 그냥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이나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가부장적 가정, 평등주의적 가정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24번 연령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니까 자 여기 연령과 범죄라든가 뭐 곡물 가격과 범죄, 뭐 계층과 범죄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구닥다리 냄새가 나죠. 옛날에는 특혜급이었습니다. 요새는 잘 묻고 있지 않습니다. 자 24번 연령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연령과 범죄하면 기억날 거 뭐야? 사춘기 때 제일 문제다. 그지? 애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가지고 범죄 잘 안 저지더라.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서덜랜드와 크러쉬는 범죄성이 최고인 시기는 사춘기 또는 그 직전이고 이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한다. 동그라미. 2번 허쉬와 갓프레드스는 사회, 경제적 지위, 결혼관계, 성별 등의 관계없이 젊은 층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범죄 저지른다는 거. 3번 로우와 티틀은 범죄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범죄적 성향은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음에 따라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은 긍정적 목표 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의 불일치,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직면 등에 의하여 긴장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청소년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나요? 그때 할 건데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번의 답은 3번 로우와 티틀은 범죄적 성향은 연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계층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십시오. 경제범죄 등의 지능범죄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범죄는 하위계층의 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당연하죠. 2번 하위계층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편견과 차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범죄를 도구로 이용하여 획득하려는 경향. 예를 들면 도구적 범죄 또는 제도적 범죄라고 하는데요. 가난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자유의 폭력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하는 경향. 표출적 범죄, 표현 범죄 등이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수업 시간하고 테마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남편 또는 전 남편을 죽인 대표적인 여성 범죄자가 2명 있잖아요. 이은혜 씨가 누구고 남편 수영 못하는데 계곡 놀러 가자 해가지고 빠져 죽게 했는데 그분은 도구적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보험금을 타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 거예요. 또 그분 말고 전 남편을 카레에다가 독 넣어가지고 정신 잃게 한 다음에 토막 살인하는 여자분 있죠. 왜 전 남편을 토막 살인한다고 하니까 이혼한 지가 언젠데 겁탈을 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거는 표출적 살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구적 살인, 표출적 살인 예를 들어 보면 도구적 범죄가 뭔지 표출적 범죄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티틀 등의 학자는 자기 보고식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맞는 것 같은데 티틀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있다고 주장했다. X. 25번에 답은 3번.
4번에 엘리트 등의 학자는 가벼운 병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하류 계층의 범행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고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25번의 답은 3번. 자, 26번 보겠습니다. 가정과 범죄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요. 가정이 본래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결손가정이라고 하는데, 결손가정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but, 4번에 나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말이 있습니다. 글룩 부분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읽어두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인데, 결손가정은 양친 모두 또는 어느 일방이 없는 경우를 두산한 형태적 결손가정과 양친은 있지만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이 결여된 경우인 기능적 결손가정을 알 수 있는데, 형태적 결손가정이 가장 문제에 틀렸습니다. 기능적 결손가정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기능적 결손가정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굉장히 길게 적어놨죠. 이렇게 굉장히 길게 적었다는 것은 출제자가 이 문제 괜찮은 문제자를 어필하기 위해서 길게 적어놓은 거야. 보통은 길게 적은 것은 맞는 지문이 많아요. 빈곤이 범죄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성장 기회와 수단의 부족, 게으름 등 범죄적 하위 문화에 가까운 빈곤 계층 고유의 빈곤 문화, 절대적 빈곤 외에도 빈곤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요. 호경기에는 사치성 범죄와 젊은 층의 범죄, 자동차 범죄 등이 증가. 이거는 자동차 범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동차 범죄는요,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불경기에는 재산범죄 및 생계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맞네. 자, 3번이 틀렸는데, 디플레이션 발생 시에는 화폐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금전 관련 범죄가 증가하나. 맞아요. 인플레이션은 생계적 범죄의 감소를 부른다. 이게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나쁜 거고 인플레이션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생계적 범죄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에 답은 3번. 4번 보시면요, 실업인데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업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복합 원인이죠. 회사 잘렸다고 전부 범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매스컴과 범죄입니다. 이 매스컴하고 범죄와의 관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견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견해, 그 논거 같은 것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28번 매스컴과 범죄에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텔레비전이 가족과의 대화를 관절시키고 구성원을 고립시킴으로써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이 말이고요. 2번이 틀렸는데요. 카타르시스 가설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매스컴의 범죄 장면을 보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범죄 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한다. 틀렸잖아요. 카타르시스 가설은 범죄를 억제한다는 거지. 막 지금 화가 막 났는데 존 웍 4를 봤는데 거기서 막 키아누 리브스가 악당들 개박살 내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팍 풀리면서 막 누구를 때리고 싶었던 그게 싹 사라졌어. 카타르시스, 정화의 깔끔한 느낌을 받았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28번, 29번, 30번과 관련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한 거 있죠? 그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요. 끝에 한번 말씀드렸죠. 매스컴 어디에서 자습해? 유역, 매스컴 유역에서 자습해 했잖아. 야, 매스컴 임마 이리 와. 유역에서 자습해. 그죠?
범죄 유발하는 거.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기능 이론이라고 하잖아. 역기능 이론. 범죄 역기능 이론.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가진다라는 학설을 범죄 역기능 이론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범죄 역기능 이론 두 개 뭐? 자극성 가설. 그 다음 습관성 가설. 이거 외우면 나머지는 유발이 아니고 억제잖아요. 아시겠어요? 매스컴 유역에서 자습해.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 범죄 역기능 이론이고, 범죄 역기능 이론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자극성 가설과 습관성 가설. 자, 이거 또 하나, 자극성 가설은 단기 효과 이론이죠. 자극 딱 주면 단기의 효과 나타나니까. 습관 되려면 기간이 길어야 되잖아. 습관성 가설은 장기 효과 이론이다. 장기. 요거까지 아시면 완벽하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보시면요. 30번, TV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시청자의 공격적 성향을 자제 또는 억제시킨다는 매스컴의 범죄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과, 시청자에게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범죄 유발 요인이 된다는 매스컴의 범죄 역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 있다. 각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묶인 것은 매스컴 유역에서 자습해 찾는 문제입니다. 매스컴 유역에서 자습해, 유발한다, 역기능, 자습. 자, 역기능에 자습 있는 곳 답은 3번이네. 순기능은 카타르시스 가설, 억제 가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스컴 유역에서 자습해 알아두시면 답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본서 참조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입니다. 30번의 답은 3번. 29번 가겠습니다. 매스컴과 범죄 관계에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이죠. 자극성 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이 보여주는 범죄 장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묘사, 자주 등장하는 상류층의 행태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서서히 범죄에 대한 호감과 동기를 높이게 되어 결국 장기적으로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아니잖아. 장기적인 거는 습관성 가설이고, 자극성 가설은 단기 효과 이론이고, 습관성 가설은 장기 효과 이론이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고, 그러면 28번은 답이 뭘까? 아까 했지? 이번에 카타르시스 가설은 범죄를 억제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매스컴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한다 하셔야 됩니다. 28번의 답은 2번, 29번의 답은 1번, 30번의 답은 3번. 됐죠? 자, 네 문제만 하고 쉬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는데 네 문제만 하고 쉬겠습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박스가 나왔네. 박스가 나왔어. 자, 31번 한번 보시면요. 암수범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암수범죄. 자, 기억, 깨틀레는 암수범죄와 관련하여 반비례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어렵네. 공식적 통계상의 범죄 현상은 실제의 범죄 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거 기억 틀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게틀러가 아직 문제가 여기서는 원래 뒤에 나오잖아. 근데 이제 땡겼는데, 게틀러는 벨기에의 범죄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범죄와 연결을 시켰어. 통계야. 그러니까 통계학자니까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공식적 범죄 통계 거기는 암수 반영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통계학자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1년에 살인사건 몇 건 일어났다 하는데 그거 신고 반도 안 된 거야. 내 주위에 살인해 죽은 놈 엄청 많거든. 이런 식으로 통계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 통계상의 범죄 현상은 실제 범죄를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암수 범죄 반영 못한다니까 통계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틀렸는데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게틀레는 암수 범죄에 관하여 반비례의 법칙이 한데, 이 반비례 하시면 안 돼요. 정비례의 법칙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반비례의 법칙이 아니고요, 정비례의 법칙이라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실제 범죄 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없다, 있다고 보았다가 아니고 없다고 보았다, 이래야 맞아요. 있다고 보았다가 아니고 없다고 보았다, 이래야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벨기에의 케틀레는요, 뭐를 주장했습니까? 케틀러 우리 배웠잖아요. 배운 지 좀 오래됐지. 기억 한번 해봐.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이, 이 케틀레라는 분은 벨기에 통계학자로서 통계학자는 범죄학자인데 뭐를 주장했습니까? 범죄 항상설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교수님마다 번역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어떤 사회 환경적 요인들의 범죄 발생과 함수관계에 있더라 해서 범죄 발생의 법칙성을 규정했어요.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범죄는 항상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죄 항상설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 항상설을 모 교수님 책에 보면 정비례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해설 받아보시면 되는데 정비례의 법칙이라고 해요. 잘 없어요. 이거 옛날 기출문제 나오는 거지, 최근 책에는 정비례 법칙 이런 말 안 하거든. 그냥 범죄, 케틀러의 범죄 항상설 뭐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 범죄 항상설을 정비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가 어떤 교육 수준, 이런 특수한 사회 환경의 요인이 있다면 그거와 범죄의 발생은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그 환경에 맞는 범죄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범죄 향상설이거든. 그거를 정비례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반비례의 법칙이라고 한 적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례, 케틀러 나오면 범죄 향상설 또는 정비례의 법칙이지 반비례의 법칙 하시면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공식 범죄 통계는 암수 문제 반영 못해, 문제가 많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제일 끝에 실제 범죄 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 하시면 안 돼요. 없다, 암수를 반영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나머지 니은, 티끌, 리을은 맞습니다. 니은 보시면요, 자기 보고 조사는 범죄자가 자기가 반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에는 실태파 곤란하죠. 당연하죠. 실제로 범죄 저지르는데 지는 범죄 안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옳게 자단 못하지. 그 다음 리얼, 디귿, 범죄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피해자가 범죄 피해가 없었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도 정확성이 기른다. 당연한 거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리얼, 정보 제공자 조사는 법 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암수 범죄를 조사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틀렸고 니은, 티끌, 리얼 맞습니다. 31번의 답은 3번.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암수범죄 조사 방법 유형에 대한 설명과 비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자기 보고 조사. 이거는 A입니다.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관로 1번, 스스로 범한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할지 의문이어서 조사 결과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 관로 1번. 그 다음에 니은, 피해자 조사는 B,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관로 3번,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고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비판을 받았어요. 거기 관로 3번에 조사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참여 관찰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 출제 잘못됐다 이러면서, 거기 정보 제공자 조사에
그 단점이 관로 3번이잖아.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고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디귿 정보 제공자 조사에 대한 비판이거든. 그런데 그 답이 디귿 C 관로 3번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는데 모 교수님이 이거 문제 잘못됐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거기 관로 3번 뒤에 나오는 조사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보 제공자 조사의 단점이 아니고 참여 관찰 조사 방법의 단점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넘어갔습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해설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013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아무튼 해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아무튼 기억 A 관로 1번, 니은 B 관로 2번, 디귿 C 관로 3번이기 때문에 답은 3번,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3번, 다음 보기와 가장 합치되는 범죄학 연구 방법. 자, 연구자가 직접 수용자로 가장하여 함께 생활했다. 뭐야? 참여적 관찰 방법. 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이 마지막이죠. 34번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34번,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기억 볼까요? 범죄 통계표의 분석 방법은 범죄 상황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끝부분이 틀렸죠. 숨은 범죄 반영 못해. 따라서 객관적인 범죄 성향 정확히 나타낼 수 없어. 그래서 기억 X. 그 다음 니은, 참여적 관찰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부분이 틀렸습니다.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참여 관찰 방법 아까 했잖아. 연구자가 수용자로 가장해가지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들어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주로 조사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여적 관찰법은 조사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여적 관찰법은 조사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니은 X입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리얼, 미음 맞습니다. 추행조사 방법, 사례조사 방법, 표본조사 방법 맞아요. 디귿, 리얼, 미음 맞는데 비읍이 틀렸네요. 숨은 범죄의 조사 방법으로 사용되는 피해자 조사 방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보다는 사회의 전체 범죄를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엉터리지. 아니 홍길동이, 야 홍길동이 저 네가 피해 당한 거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나 내란죄의 피해자예요. 이렇게 할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성추행을 당했어요라든가 개인적으로 막 친한 형님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라든가 이런데 주로 개인적 전통적인 주로 뭐냐 개인적 범죄가 있는 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범죄 피해자 조사는 전통적인 범죄만이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범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얼,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나중에